차가운 공기가 에이펙스 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을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상석에 앉은 젊은 CEO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태준아, 부드럽지만 교활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태준의 숙부이자 에이펙스 그룹의 2대 주주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태준을 압박했다. 이 사회는 총수의 불안정한 사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네. 자네의 그 스캔들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요동쳤는지 잊었나. 강민혁의 말은 정중했지만 날카로운 비수였다. 몇 달 전, 태준은 정교하게 조작된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뻔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강민혁은 이 사회를 등에 업고 태준의 경영권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태준을 끌어내리고 에이펙스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강민혁을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그래서 본론이 무엇입니까? 숙부님, 제 사생활이 그렇게 걱정되신다면 해결책이라도 가지고 오셨어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었다. 물론이지.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 안정을 보여주는 걸세. 주주들과 시장에 자네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결혼. 그것도 아주 안정적이고 명망 있는 가문과의 결혼 말일세. 그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밀어놓았다. 사진 속에는 유력 정치인의 딸이 웃고 있었다. 태주는 그 사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연극으로 시간을 낭비할 생각 없습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하자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연극이라. 그럼 선택하게 이 연극을 받아들이고 자리를 보전하든가 아니면 다음 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네의 해임안이 발의되는 것을 지켜보든가. 강민혁의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복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한서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발신자는 사채라고 찍혀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며칠 전 붉은색 레커로 현관문에 빚 갚아라고 쓰인 낙서를 겨우 지웠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후 쓰러진 지 1년. 병원비와 아버지가 남긴 사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빚쟁이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을 번번이 가로막았다. 그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이닥쳤다. 한서연 씨, 더는 못 기다려. 오늘까지 돈 마련 못하면 이 집 기물 다 드러낸다. 아니면 당신이라도 데려가야지. 그들의 음흉한 시선이 서연을 훑었다. 서연은 공포로 몸이 떨렸지만 안간힘을 다해 버텼.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다. 남자들은 비웃었다. 며칠, 그 소리만 100번째다. 그들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현관에 섰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김비서였다. 그는 사채업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손대지 마시죠. 한서연 씨의 모든 채무는 지금 이 순간부로 에이펙스 그룹 법무팀에서 관리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에이펙스 그룹이라는 말에 주춤했다. 김 비서는 그들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그들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들은 서연을 한번 쳐다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김 비서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씨, 강태준 회장님께서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총수가 왜 자신을 다음 날 서연은 에이펙스 그룹의 본사 태준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호화롭고 거대한 공간이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냉철한 모습 그대로였다. 태준은 서연의 초라한 행색과 불안에 떠는 눈빛을 잠시 관찰했다. 그는 김 비서가 건넨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서연, 27세, 명문대 졸업, 아버지 한상진의 사업 파산, 총 채무 10억. 그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앉으시죠.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본론을 꺼냈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한서연 씨의 모든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아버님의 병원비 전액과 향후 치료비까지 지원하죠. 그리고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돈의 액수만큼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너무 깊어서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는 것 같았다. 나와 결혼해주면 됩니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1년, 정확히 1년짜리 계약 결혼입니다. 1년 뒤,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강태준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 가족들 앞에서.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결혼, 그것도 가짜 결혼.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래였다. 왜 하필 저죠?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빚쟁이 딸. 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배경이 깨끗해서 마음에 드는군요. 잃을 것이 없으니 배신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한서연 씨, 당신은 지금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 그녀에게는 거절할 힘이 없었다. 태준은 그녀 앞에 두툼한 계약서를 밀어놓았다. 읽어보고 서명하시죠. 계약서에는 수십 개의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스킨십 금지 조항, 사생활 보호 조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 조항. 위반 시 지급된 모든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펜을 쥔 손을 떨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에 적어 내려갔다. 태주는 그녀의 서명을 말없이 지켜봤다. 서연이 펜을 놓고 계약서를 밀었을 때였다. 그녀의 낡은 스웨터 소매가 살짝 걷히면서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가늘고 하얀 오래된 상처 자국이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날 밤 쏟아지는 폭우, 배를 꿰뚫는 듯한 고통과 자신의 피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지혈하던 작고 여린 손. 죽으면 안 돼요. 제발. 눈 떠요. 기억은 너무나 희미하고 혼란스러웠다. 태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태주는 서명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거래는 성립됐습니다. 한서연 씨. 아니, 예비 강태준 사모님. 그는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악수는 짧고 건조했. 김비서. 당장 채무 처리하고 일주일 뒤에 기자회견 준비해. 태주는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마치 서연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설 때 태주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강민혁,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중심에 방금 자신의 운명과 엮인 여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차가운 요새 같았다.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뎠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태주는 짐을 푸는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내 서재와 침실은 절대 출입 금지. 우리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행동할 거요.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집무실만큼이나 넓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호화로움 속에서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1년 뒤의 자유를 상상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감옥은 견딜 수 있었다. 다음 날, 김 비서가 서연에게 두꺼운 파일 묶음을 전달했다. 강태준 개인 신상 정보, 에이펙스 그룹 가계도, 주요 이사진 및 협력사 명단. 그것은 그들의 가짜 사랑을 위한 대본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암기를 요구했다. 파티에 참석하는 모든 인물의 얼굴과 배경을 외우시오. 특히 강민혁 부회장. 그는 당신의 가장 사소한 실수도 놓치지 않을 거요. 태주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듯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돈 때문에 온 수동적인 인형이 아니길 바랐다.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흡수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자료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준과 그의 숙부 강민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자료를 파고들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서재 CCTV를 통해 말없이 지켜봤다. 그녀의 지독한 집중력과 날카로운 눈빛.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감했다. 그녀는 빚에 쪼들리던 절박한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에이펙스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태준과 서연이 공식적으로 약혼자로서 대중 앞에 서는 첫 무대였다. 태준은 출발 직전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녀는 낯선 옷에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오늘 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릴 거요. 강민혁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내 옆에만 붙어 있으시오. 태준이 마지막 경고를 했다. 당신은 내 선택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했다. 서연은 태준의 팔짱을 끼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가식적인 미소들 사이를 걸어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훈련된 대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강태준 회장의 약혼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집안인데 신데렐라 스토리네. 하지만 저 자리가 얼마나 갈까. 서연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태준의 말대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강민혁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 이분이 바로 우리 태준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신가. 한서연 씨라고 했나.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서연은 태준이 가르쳐 준 대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회장님. 강민혁은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영광이라. 듣던 대로 아주 평범하시군. 태준이가 왜 하필 당신 같은 사람을 택했는지 궁금했는데 모욕적인 언사였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회장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다만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받아쳤다.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태준이 잠시 다른 유력 인사와 이야기하는 틈을 타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서연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필요한 부분이라.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지. 듣자 하니 아버지가 남긴 빚이 상당하다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의 배경을 이미 다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에이펙스의 안주인 자리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닐세. 특히 당신처럼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그는 서연의 불안한 눈빛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태준이가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서 저러고 있지만 금방 실증 낼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자네에게 다른 일자리를 줄 수도 있지. 빚 갚는 데는 도움이 될 걸세. 그의 시선이 음흉하게 빛났다. 서연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대답하려던 순간 숙부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태준이 언제 돌아왔는지. 차가운 분노가 서린 눈으로 강민혁을 노려보고 있었다. 제 사람에게 무례하시군요. 태준은 서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빠르고 단호했다.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밀어내며 강민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민혁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언제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조카가 그것도 이런 근본 없는 여자 때문에 자신에게 대놓고 저기를 드러내다니. 무례라니. 나는 그저 조카 며느리가 될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을 뿐일세.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태준이 그의 말을 잘랐. 가까워지는 방식은 제가 정하죠. 그리고 숙부님의 방식은 제 취향이 아니군요.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시는 제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경고입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이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몇 초간 태준을 노려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미있군. 아주 재미있어. 연애에 빠진 사자는 발톱이 무뎌지기 마련이지. 그는 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켜보겠네. 태준아, 그 사랑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한서연 씨, 당신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유유히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강민혁이 돌아서자마자 태준은 서연을 이끌고 테라스로 나갔다. 서연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태준이 자신을 제 사람이라고 부르며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다시 원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해하지 마시오. 태준이 밤 공기 속에 말했. 당신을 구한 게 아니야. 강민혁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긴 거지. 내 소유물에 함부로 손대는 걸 용납 못할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열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유물.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감싸던 그의 단단한 팔과 강민혁을 쏘아보던 그의 분노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연기나 체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오늘 연기는 나쁘지 않았소. 태준이 말을 이었. 하지만 다음부터는 내 뒤에 숨지 마. 당신은 에이펙스의 안주인 역할로 고용된 거요. 그 정도 위협은 스스로 감당해야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연은 차가운 난간을 붙잡았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봤다. 강민혁 부회장.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저를 모욕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을 시험한 거죠. 제가 회장님의 약점인지 아닌지. 태준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계속하시오. 그의 목소리에 흥미가 깃들었다. 그는 회장님이 저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죠. 서연이 차분하게 분석했다. 저를 보호하신 건 감사하지만 덕분에 강 부회장은 확신했을 거예요. 제가 회장님을 흔들 수 있는 존재라고.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통찰력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어쩌면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뭐요? 서연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저는 회장님의 약점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이용하세요. 강민혁 부회장을 잡기 위한 미끼로 쓰셔도 좋아요. 대신 저도 알아야겠어요. 두 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1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는 한서연을 변호했던 자신의 행동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당황한 표정 위로 빗속에서 떨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거칠게 파일을 덮었다. 감정은 복수의 가장 큰 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지막 말, 저를 이용하세요.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계약서 이상의 것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그의 차가운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 혹은 강력한 동맹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2078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만을 응시했고 서연은 자신의 손만 내려다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가 불편한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는 아슬아슬한 승리이자 동시에 위태로운 노출이었다. 오늘 일 고맙습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회장님 말씀대로 전 약점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강민혁 부회장이 저를 주목하게 된 건 기회일 수 있습니다. 태주는 그녀를 흘끗 쳐다봤다. 기회라. 내 앞길을 막으려는 놈들에게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겠다는 건가.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감당해야죠.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회장님의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니까요. 제 쓸모를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게도 그를 멈춰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군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직행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집은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두 사람은 철저히 격리된 섬처럼 움직였다. 한밤중 서연은 잠에서 깼다. 강민혁의 그 끈적하고 위협적인 눈빛이 악몽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갈증을 느끼며 주방으로 향했다. 호화롭지만 텅 빈 주방은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시킬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찬장을 뒤져 말린 국화와 박하잎을 찾아냈다. 그녀의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끓여주던 독특한 방식의 차였다. 서연은 능숙하게 차심을 덮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곧 은은한 국화 향기 속에 상쾌한 박하 향이 섞여 공간을 채웠다. 같은 시각 태주는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복기하고 있었다. 강민혁 앞에서 한서연을 보호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약점으로 광고한 꼴이었다. 그때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향기가 서재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국화와 박하.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 향기를 알았다. 그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러 주방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가운 차림으로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피를 흘리며 낡은 창고에 쓰러져 있던 자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녀가 나타났다. 흠뻑 젖은 소녀는 자신의 얇은 셔츠를 찢어 그의 상처를 필사적으로 지혈했다. 그리고 그에게 뜨거운 것을 건넸다. 마셔요. 정신 차려야 해요. 그것은 낡은 보온병에 담긴 차였다. 비냄새와 피냄새 속에서 유일하게 느껴졌던 선명한 향기. 바로 이 국화와 박하향이었다. 태주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말도 안 되는 우연이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애써 억눌렀다. 잠이 안 옵니까? 태준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당황함으로 흔들렸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멋대로 주방을. 혹시 냄새 때문에 깨셨다면? 아니,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찻잔을 내려다봤다. 특이한 조합이군. 그런 차도 있나?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눈은 그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거예요. 마음이 복잡할 때 마시면 좀 나아져서요.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얇은 가운 소매 아래로 그날 계약서에 서명할 때 보았던 희미한 흉터가 다시 보였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앞으로 주방은 편하게 사용하시오. 단, 내 영역만 침범하지 않으면 돼.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서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연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당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라고 했지. 이건 강민혁이 지난 5년간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파일이요. 비자금 흐름으로 의심되는 내역들이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서연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으시오. 강민혁은 교활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못하지. 당신의 그 명문대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란 걸 증명해봐. 서연은 그날부터 방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태준이 준 방대한 자료에 몰두했다. 숫자는 차가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은 뜨거웠다.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재조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업 방식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항상 유령 회사나 제3자를 내세워 유망한 중소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뒤 헐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다. 자료를 파고들수록 서연은 알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이 방식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당했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버지의 회사는 건실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갑작스러운 특허 소송과 자금 압박, 그리고 주요 거래처의 동시 배신으로 무너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한 유령 회사의 배후를 추적했다.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끝에 강민혁의 이름이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은 숨이 가빠졌다. 모든 것이 아기가 맞아 들어갔다.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원흉이 지금 자신의 계약 남편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남자. 강민혁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었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휩싸였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그녀가 하던 행동이었다. 그녀는 거칠게 반죽을 치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능숙하게 멸치 육수를 냈다. 그리고 매콤한 김치를 썰어 넣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저 손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태주는 CCTV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녀가 갑자기 주방에서
격렬하게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서재를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서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뚝뚝 떼어낸 수제비를 끓는 육수에 넣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태준의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만들고 있는 음식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김치 수제비. 그것도 그가 기억하는 방식 그대로였다. 10년 전 그 창고에서 며칠을 굶주렸을 때 소녀가 가져다 준 유일한 음식이었다. 너무 매워요. 그래도 이거라도 먹고 버텨요. 비에 젖어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던 소녀의 목소리. 태주는 서연의 얼굴과 그날의 소녀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겹쳐보려 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왜 이러는 거요?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그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앉았다. 당신 숙부. 강민혁.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강민혁이 한서연의 가족과도 악연이 있다는 말인가?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찾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한서연 씨의 행적입니다. 태준은 서연을 내려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날 한서연 씨는 부친의 사업 부도로 서울을 떠나 시골의 외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열차가 중단되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회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그 폐공장 근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국화차, 김치 수제비, 손목의 흉터, 그리고 그날의 행적,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태준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고 있는 한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10년 전 지옥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빛, 자신의 잊혀진 은인이었다. 2042 김비서의 보고는 태준의 뇌리에 쐐기처럼 밝혔다. 폐공장 근처, 버스 정류장. 그 세 마디가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빗장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는 귀에서 휴대폰을 떼었지만 이미 끊어진 통화의 잔향이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주방 바닥에 고정되었다. 한서연. 그녀는 끓어넘치는 수제비, 냄비도 잊은 채 10년 전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의 이름을 발견한 충격 속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은 텅 빈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지금까지 그녀는 철저히 계산된 도구였다. 강민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 사회를 안심시킬 방패막이. 하지만 국화차, 김치 수제비, 그리고 손목의 흉터, 마지막으로 그날의 행적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이성을 유지하려 했었다. 이것은 감정에 휩쓸릴 일이 아니었다. 그의 복수 계획은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남자. 어른보다 차가운 CEO 강태준이 지금 그녀 앞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손목. 태준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 당신 왼쪽 손목. 다시 보여줘.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왜 갑자기? 태주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왼쪽 팔을 붙잡았다. 젖은 가운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곳에 어젯밤 파티장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10년의 세월에 씻겨 하얗게 변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지혈하던 소녀가 날카로운 쇠붙이에 긁혔던 바로 그 상처였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던 붉은 피의 기억. 태주는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의 뒤통수를 맞은 자의 허탈함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지? 왜 10년 동안?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한 거요? 서연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러는지, 흉터와 10년 전이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이라니요. 이 흉터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다. 버려진 공장난 배에 구멍이 뚫린 채 죽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지. 이 빌어먹을 김치 수제비와 그 국화차를 들고.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시골 외가로 가던 길, 폭우에 버스가 끊기고 비를 피하려 들어간 폐공장.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자.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그를 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지혈을 하고 낡은 보온병에 담아왔던 국화차를 그의 입에 흘려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근처 민가로 달려가 구조 요청을 한 뒤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 그녀는 그 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평생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계약 남편인 강태준이라니.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이 타오를 듯 이글거렸다. 알고 있었군. 처음부터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날 내 얼굴을 알아봤어. 그런데도 왜 입을 다물었지? 왜 날 속인 거야? 서연은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쌓여온 깊은 원망과 분노였다. 그래요. 알아봤어요. 몇 년 전 병원에서 당신이 에이펙스 후계자로 복귀했다는 기사를 봤으니까. 그런데 왜 태준이 절규했다. 말할 수 없었으니까. 서연이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당신을 구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가족은 뜬소문과 빚더미에 앉았고 난 도망자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후계자로 화려하게 부활했지만 난 10년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구한 은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 그녀가 느꼈을 배신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복수심에 불타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연은 바닥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이 죽음 같은 계약을 받아들였는지 알아요.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린 배우를 찾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그 배후에 에이펙스 그룹이, 아니, 당신 집안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난 찾았어요. 강민혁, 당신 숙부. 그 사람이 10년 전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그 유령 회사의 진짜 주인이에요. 서연의 마지막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강민혁,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가 같은 시기 한서연의 가족까지 파멸시켰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악연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분노로 타오르는 그녀의 눈동자. 그는 몇 주 전 그녀에게 차가운 계약서를 내밀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돈으로 값을 매기고 모욕을 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했던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이 가짜 결혼은 이제 단순한 방패막이나 연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왼쪽 손목, 그 희미한 흉터를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것은 그의 생명을 구한 대가였다. 미안하군. 그가 처음으로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는 동안 난 아무것도 몰랐어.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와 부드러운 손길에 혼란스러워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계약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끌어넘쳐 바닥을 적시고 있는 냄비에 불을 껐다. 주방에는 매캐하게 타는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뜨거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목적이 바뀐 거지. 이건 더 이상 나 강태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그는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건 10년 전 그날 모든 것을 잃었던 우리 두 사람의 전쟁이요. 태주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10년 전 그녀가 어둠 속에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강민혁은 당신이 내 은인이라는 것도, 당신이 1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도 꿈에도 모를 거요. 그는 당신을 그저 돈에 팔려온 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겠지. 마음껏 그렇게 생각하게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당신과 나, 우리는 10년이라는 지독한 빚으로 얽힌 운명이요. 이제 그 빚을 우리가 아닌 강민혁에게 되갚아줄 차례야. 서연은 태준의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지옥을 공유하고 같은 원수를 겨누고 있는 동맹의 손이었다. 서연은 망설임 끝에
굳은 결심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2095 강민혁은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흔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에이펙스 타워가 내려다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지난번 파티에서의 강태준의 반응이 그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는 조카의 그 얼음장 같은 가면이 처음으로 깨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도 고작 빚쟁이의 딸 하나 때문에. 한서연. 그가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 여자는 태준의 계산된 계획에 없는 변수처럼 보였다. 찾아내. 강민혁이 어둠 속에 서 있던 남자에게 명령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10억짜리 빚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강태준이 왜 하필 그 여자를 골랐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강민혁은 태준이 자신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태준이 감히 자신에게 맞설 힘은 없다고 얕보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번 결혼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연극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그 연극의 여주인공이 마음에 걸렸다. 불안 요소는 미리 제거해야지.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에 들이켰다. 태준이의 그 사랑 노름이 얼마나 유치한지 이 사회 늙은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그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식, 즉 한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나 형식적인 대화는 없었다. 그곳에는 10년 묵은 진실의 무게와 공동의 목표가 주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태준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사장에서의 격렬한 감정의 폭발 이후 태준은 그녀에게 모든 접근 권한을 허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된 아내가 아니라 이 전쟁의 핵심 참모였다. 여기요. 서연이 붉어진 눈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강민혁이 10년 전 우리 아버지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이건 10년 전 회장님 아버님의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유출된 경로예요. 그녀는 여러 개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하나로 합쳤다. 보이세요? 두 사건의 돈이 결국 파나마의 이 한 계좌로 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분노와 집념이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분석에 감탄했다. 자신이 몇 년을 추적해도 잡히지 않던 연결고리를 그녀가 단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전략가였다. 잘했소. 태준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인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계좌의 주인을 찾으면.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지금 즉시. 김 비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태준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온라인 경제지에 기사가 떴습니다. 이미 다른 언론사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에이펙스 그룹 강태준 회장. 충격적인 신데렐라의 실체. 10억 빚더미 딸과 맺은 은밀한 계약 결혼 기사는 노골적이었다. 기사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상세했다. 한서연의 아버지 한상진의 파산 기록, 10억 원에 달하는 사채 내역, 그리고 강태준이 이 모든 빚을 결혼을 대가로 갚아주었다는 정황까지. 그것은 서연을 몸을 판 여자로, 태준을 여자의 눈이 먼 어리석은 경영자로 매도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피 가싹 가셨다. 그녀가 태블릿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자신의 치부가
자신의 가족의 몰락이 온 세상에 조롱거리로 드러났다. 이건 강민혁입니다. 김 비서가 낮게 말했다. 이렇게 상세한 채무 내역은 내부 정보 접근 권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이사회를 흔들기 위해 터뜨린 겁니다. 태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얼음 밑에 화산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결국 내가 당신의 약점이 고개 드시오. 태준이 낮고 강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비난하는 기색은 없었다. 이건 강민혁의 선전포고야. 그가 당신을 내 약점이라고 확신하고 물어뜯기 시작한 거지. 태주는 재킷을 집어들었. 김비서. 즉시 그룹 법무팀과 홍보팀 레드 플랜 가동해 기사 출처 추적하고 해당 언론사 상대로 즉각적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소송 준비해. 그리고 유출된 채무 정보 경로 30분 내로 보고해.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강민혁은 당신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내치길 바라고 있지. 태주는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없지. 이건 그가 판 무덤이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서재에서 기다려요. 내가 이 폭풍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똑똑히 봐. 태주는 폭풍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언론을 막는 대신 더 큰 뉴스로 덮어버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대신 자신이 준비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 M&A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해 버렸다. 시장의 관심은 순식간에 CEO의 스캔들에서 에이펙스의 미래 기술로 옮겨갔다. 주가는 잠시 흔들렸다가 오히려 폭등했다. 동시에 태준의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와 최초 유포자를 무자비하게 압박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그가 던진 회심의 일격이 너무나 간단하게 무력화되었다. 태주는 스캔들을 덮기 위해 수조 원짜리 M&A 카드를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다. 저 미친놈. 고작 계집 하나를 감싸려고. 강민혁은 태준이 한서연에게 상상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태준이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자신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라 확신했다. 그날 밤 태준은 지친 기색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서연은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과는 달리 놀랍도록 침착해 보였다.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태준이 벌인 전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괜찮소? 태준이 먼저 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았다.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절 공격하는 동안 전 이걸 찾았으니까요. 서연이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다. 강민혁이 제빛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한 해킹 경로예요. 김 비서님이 추적한 자료를 역으로 추적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자신의 방화벽에 아주 작은 백도어 뒷문을 만들어 놨더군요. 정보를 빼내기 위한 통로였겠죠. 하지만 그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해요.
태준의 눈이 빛났다. 당신, 그가 제 과거를 무기로 썼다면 전 그의 현재를 무기로 쓸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10년 전 그를 구해냈던 그 강인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주는 그녀 옆에 섰다. 강민혁은 오늘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공격으로 인해 그의 가장 연약했던 먹잇감이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로 각성했다는 것을. 그가 첫 번째 카드를 썼군. 태준이 모니터 속 백도어를 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답례할 차례야. 한서연. 2082. 한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열어젖힌 해커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강민혁이 심어놓은 수많은 가짜 방화벽과 데이터 함정들을 그녀는 마치 잘 아는 길을 가듯 피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10년 전 폐공장에서 자신을 살렸던 그 단호함을 닮아 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지금 무슨 짓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복수를 위해 그녀를 다시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전쟁이기도 했으니까. 찾았어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하나의 파일을 가리켰다.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 그 파나마 계좌의 현재 거래 내역이에요. 어제 회장님이 발표하신 MA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태준의 눈이 번뜩였. 뭐라고. 그는 화면으로 다가섰다. 강민혁은 태준이 발표한 MA의 핵심 파트너사 글로벌 테크의 한 이사를 매수하려 하고 있었다. 계약 체결 직전에 기술 유출 스캔들을 터뜨려 MA 자체를 무산시킬 계획이었다. 이게 그가 날 공격한 진짜 이유였군. 태준이 낮게 읊조렸다. 한서연 스캔들은 연막이었다. 태준의 시선을 그녀에게 쏠리게 한 뒤로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업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 확신했던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이 거래 내역만 확보하면. 그녀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던 순간 모니터가 검게 변했다.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들켰어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들어온 걸 알았어요. 태주는 즉시 서연의 노트북 전원을 뽑아버렸다. 늦었어. 그들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알고 있을 거야.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강민혁은 방어 태세를 취할 것이다. 아니, 더 거센 공격을 해올 것이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뵙기 위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물론 태주는 김비서와 경호팀을 붙였다. 강민혁의 미디어 공격 이후 아버지가 계신 병원은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로 옮겨진 상태였다. 서연은 병실에서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을 통해서만 10년 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가 병원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할 때였다. 김 비서가 차문을 열기 위해 앞서간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색 벤 차량이 굉음을 내며 그들 쪽으로 돌진했다. 김 비서는 몸을 날려 서연을 밀쳐냈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 씨, 피해 김비서가 외쳤다. 벤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은 김비서를 상대할 생각도 없이 오직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명백한 납치 시도였다. 누구시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은 대답 대신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강민혁 부회장님께서 정중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한서연 씨. 그들이 서연을 벤으로 끌고 가려던 찰나.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벤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색 세단. 강태준의 차였다. 그는 김 비서의 보고가 1분만 늦었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어제 스캔들을 막아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1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살기로 번뜩였다. 내 사람에게서 손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낮았지만 주차장 전체를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에이펙스의 총수가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거 놓으시죠. 회장님, 이건 저희 일입니다. 한 남자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태주는 대답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태주는 10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자신을 단련해왔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다.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졌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그의 모든 동작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붙잡고 있던 다른 남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마치 그날 파티장에서 강민혁에게서 그녀를 보호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합류하고 남자들은 제압되었다. 강민혁의 수하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태준의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그의 영린이었음을 깨달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태준은 거칠게 재킷을 벗어 던졌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태준은 구급상자를 가져와 방금 전격투 중에 긁힌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 납치하려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의 계획을 알아챘다는 걸 알고 날 인질로 삼으려 한 거예요. 태주는 솜을 내려놓고 그녀의 붉어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10년 전 이 손목에 흉터를 남기면서까지 자신을 구했던 그녀였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 때문에, 자신의 복수 때문에 그녀가 다쳤다. 아니,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당신을 인질로 삼으려 한 게 아니야. 그는 당신을 제거하려 한 거야.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민혁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들어, 한서연.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나 과거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생존 싸움이야. 그는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강민혁은 이제 우리가 뭘 아는지 알았어. 그는 MA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자신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모르지.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우리가 들킨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일부러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가 내 노트북을 해킹했을 때 나는 이 파일을 그에게 선물로 남겼죠. 서연이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에서 글로벌 테크 이사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완벽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우리가 이 파일을 가졌다는 걸 몰라요. 그는 우리가 그저 의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태주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납치당할 뻔한 순간에도 적에게 덫을 놓고 있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군.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일지 몰라요.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강태준 씨,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계약은 이제 피로 맺어진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무기 삼아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두 마리의 부상당한 늑대였다. 태주는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좋아.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강민혁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거요. 2127 납치, 미수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서연과 태주는 더 이상 서로를 탐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10년 동안 각자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냉철함과 공동의 목표가 주는 뜨거운 동질감만이 존재했다. 강민혁은 자신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공포를 완전히 지워낸 듯 차분했다. 그는 자신이 경고를 했고, 제가 겁에 질려 물러설 거라 믿을 거예요. 혹은 회장님이 절 감추려 하겠죠. 태주는 그녀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는 어제 당신을 제거하려다 실패했으니 이제 플랜 B로 돌아갈 거야. MA를 무산시키는 것. 그는 우리가 그의 계좌를 봤다는 것만 알 뿐,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 바로 그 점을 이용해야 해요.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방화벽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데만 급급하겠죠.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나간 열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말한 열쇠는 어제 확보한 강민혁의 비자금 계좌 접속 로그와 글로벌 테크 이사와의 거래 내역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강민혁을 궁지에 몰아넣을 순 있었지만 태주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모든 것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태준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당신이라는 약점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좋아. 기꺼이 그가 원하는 미친놈이 되어주겠어. 그들의 반격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해킹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정교한 데이터 트랩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민혁이 가장 신뢰하는 내부자, 그의 부정한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팀 CFO 박 이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은 지금 글로벌 테크에 매수된 이사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를 약속했을 겁니다. MA가 무산되는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준이 거대한 스크린에 조직도를 띄웠다. 그 돈은 반드시 그 파나마 계좌에서 나올 거야. 그가 돈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말을 받았다. 그가
스스로 꼬리를 잡히도록 지금 그는 몸을 사리고 있을 테니 그를 초조하게 만들 미끼가 필요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태준의 시스템에 연결했다. 서연은 밤새 만든 가짜 데이터를 태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에이펙스가 MA 자금 부족으로 제3의 투자처를 긴급히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였다. 아주 교묘하게 조작되어 마치 태준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걸 박 이사가 보게 만들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제가 강민혁의 시스템에 남겨두고 온 백도어를 통해서요. 이건 해킹이 아니에요. 이건 정보 유출이죠. 마치 제가 실수로 흘린 것처럼 태주는 그녀의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박 이사는 이 정보를 즉시 강민혁에게 보고할 테고 강민혁은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겠지.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서두를 거야. 정확해요. 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글로벌 테크의 이사에게 지금 당장 스캔들을 터뜨리라고 지시할 거고 성공 보수를 미리 지급하려 할 거예요. 내가 자금줄을 막기 전에 그 순간을 우리가 낚아채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연의 연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에이펙스 경영진 부인들이 주최하는 자선 바자회에 태준의 약혼녀 자격으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어제의 스캔들과 납치 미수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 박 이사의 아내였다. 그녀는 박 이사의 아내에게 접근해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속삭였다. 사실 어제 너무 무서웠어요. 태준 씨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글로벌 테크 MA 건 때문에 회사 자금이 위험하다는 소문까지 돌던데. 박 이사님은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신가요? 서연의 눈물 어린 연기는 완벽했다. 박 이사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즉각 알렸고 박 이사는 서연이 심리적으로 붕괴했으며 태준의 자금 사정이 위험하다는 확신을 강민혁에게 전달했다. 모든 미끼가 완벽하게 뿌려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이사의 보고를 받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멍청한 것들. 강태준은 사랑 노름에 빠져 회사를 말아먹고 있고 그 여자는 공포에 질려 제 무덤을 파고 있군. 강민혁은 지금이 태준의 숨통을 끊을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박 이사에게 즉시 파나마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여 글로벌 테크에 매수된 이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태준의 자금난을 증명할 허위 보고서를 이사회에 뿌릴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지시를 받은 박 이사가 비자금 계좌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안 코드를 입력한 순간 그의 모니터가 찰나의 순간 깜빡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것이 함정의 마침표였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서재 서연의 모니터에 박 이사가 입력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서연이 심어둔 것은 단순한 허위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 이사의 시스템에 잠입해 그의 모든 키보드 입력과 화면을 기록하는 트로이 목마였다. 잡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혁의 파나마 계좌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그리고 글로벌 테크 이사에게 송금하는 전 과정,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까지 10년 묵은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태준의 약점을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태준과 서연이 파놓은 덫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피해자의 가면 뒤에 숨은 날카로운 사냥꾼의 지성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에 끌어들였지만 이제 그녀는 이 게임의 키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오. 태준이 모니터에 떠오른 방대한 증거들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제 이 증거들로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법은 너무 느려요. 그리고 너무 관대하죠. 강민혁 같은 사람에게는 그녀는 태준을 마주 보았다. 그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방식 그대로 우리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해요. 그가 가장 신뢰했던 것들로 그의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거예요. 태주는 그녀의 눈에서 10년 전 폭우 속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강인한 의지를 다시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꿰뚫어 보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가짜 결혼은 그 어떤 진실한 관계보다 더 견고한 운명으로 그들을 묶고 있었다. 2203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으면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박 이사의 시스템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것은 강민혁의 거대한 부패 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들은 데이터를 역추적하며 10년 전의 기록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 민낯을 마주해야 했고, 태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강민혁에게 배신당했는지 그 잔인한 과정을 목격해야 했다. 이것 보세요. 늦은 밤, 서연의 피로에 젖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오른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가리켰다. 10년 전, 회장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강민혁이 해외의 한 용병 업체와 접촉한 기록이에요. 태주는 스크린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 없이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메일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날짜와 송금 내역이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살인을 교사한 자가 바로 자신의 숙부 강민혁이었다. 태주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유리잔이 굴러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10년 동안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그의 영혼이 비명을 질렀다. 그 개자식. 내가 반드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를 정리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피를 흘리던 자신에게 묵묵히 차를 건네던 그 소녀. 지금 그녀는 그의 무너진 마음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듯 조용히 다독이고 있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둬. 손 다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그녀를 향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도 이걸 보면서 힘들었을 텐데. 태준이 낮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졌으니까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무너지면 우리의 복수도 끝나요. 전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계약이라는 얇은 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등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니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뜨거웠고 그 안에는 복수심 외에 또 다른 감정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에 묻은 얼룩을 닦아주려던 순간 서재의 비상 인터폰이 울렸다. 김 비서였다. 회장님, 강민혁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은밀한 아지트에서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박 이사를 통해 흘러나온 정보는 함정이었다. 글로벌 테크의 이사는 태준이 심어놓은 사람이었고 MA는 애초에 강민혁을 잡기 위한 덫이었다. 한서연. 그 계집애. 강민혁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이 변한 시점,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시점은 모두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였다. 그 여자는 단순한 빚쟁이도 태준의 약점도 아니었다. 그녀가 바로 이 모든 계획의 설계자였다. 그 여자가 내 시스템에 들어왔었어. 강민혁은 보안팀의 보고를 받으며 치를 떨었다. 단순히 MA 것만 본 게 아니야. 그 이상을 봤어. 10년 전 기록까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태준을 얕보지 않았다. 아니, 그는 태준이 아니라 그 뒤에 한서연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법의 심판이 전에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주주총회. 그게 마지막 기회다. 강민혁이 중얼거렸다. 그는 에이펙스 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년간 어둠 속에서 힘을 키워왔다. 그에게는 이 사회의 상당수를 매수한 지분과 태준을 끌어내릴 비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변수를 제거해야지. 강민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한서연의 커리어나 평판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 유치한 방식은 그 여자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10년 전 태준의 아버지를 처리했던 그 해외 용병 업체 섀도우의 연락처였다. 오랜만이군. 처리할 목표가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채 차갑게 울렸다. 주주총회는 일주일 뒤다. 그 전까지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 흔적도 없이. 강민혁은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도박임을 직감했다. 한서연이 사라진다면 강태준은 무너질 것이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무기가 사라지는 셈이니까. 펜트하우스 서재. 태준과 서연은 김비서로부터 강민혁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려는 겁니다. 김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을 해임하려 할 속셈입니다. 예상했던 바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에겐 그가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있어. 주주총회는 그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리가 될 거야. 태준과 서연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민혁이 자신들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이 이사회와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물리적인 것인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 씨, 태준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녀를 불렀다.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끝나.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공허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댔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계약도 그때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녀의 말에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복수만큼이나 그녀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10년 전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심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일이 끝나면 그때는 진짜 계약을 합시다. 한서연.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의 뺨이 붉어졌다.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서재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태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베란다, 통유리창 너머로 검은 그림자 여러 개가 로프를 타고 그들의 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김 비서 비상 상황이다. 서연 씨, 내 뒤로. 강민혁의 마지막 도박. 섀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일주일 전. 그는 한서연의 목숨을 노리고 에이펙스 타워 최상층. 그들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를 침입했다. 2138. 어둠이 서재를 삼켰다. 칠흑 같은 정적을 깬 것은 베란다, 통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10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를 로프 하나의 의지에 침입했다. 그들은 섀도우, 강민혁이 고용한 죽음의 그림자들이었다. 서연 씨. 피해 태주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끌어당겨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는 10년 전 그날 밤의 살기를 다시 느꼈다. 이번에는 지킬 것이 있었다. 그는 서재 책상 밑에 비상 버튼을 눌렀다. 괴한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한서연. 그들은 태준을 제압하려 들기보다 그를 지나쳐 서연에게 접근하려 했다. 태준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감히. 그의 눈은 10년의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태준은 훈련된 전투기계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상대는 세계 최정 상급 용병들이었다. 서재는 순식간에 격렬한 격전지가 되었다. 책장이 무너지고 고가의 집기들이 박살났다. 회장님, 김 비서와 경호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섀도우의 화력은 막강했다. 서연 씨 저쪽으로 태준이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향해 서재 가장 안쪽에 있는 비밀 통로, 즉 서버룸으로 통하는 패닉룸을 가리켰다. 데이터 무슨 일이 있어도 데이터를 지켜 내가 시간을 벌겠어.
서연은 망설였다. 그를 이 지옥에 혼자 둘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승리 조건임을 알았다. 그녀가 무너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면, 태준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패닉 룸으로 달려갔다. 어딜 괴한의 리더가 그녀를 쫓아가려 했지만 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태준의 팔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쳤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 서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패닉룸의 강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안전해졌다. 이제 태준의 차례였다. 그는 남아있는 용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단상 위에서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주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고 있을 끔찍한 일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에이펙스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다. 그는 검증되지도 않은 여자에게 빠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녀를 보호한답시고 수조 원짜리 M&A를 독단적으로 추진하다 회사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강민혁이 준비한 허위 자료들이 스크린에 떠올랐다. 태준의 자금난을 증명하는 그럴듯한 그래프였다.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여자와의 사랑 노름에 빠져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강민혁은 시계를 흘끗 보았다. 섀도우로부터 목표 제거 완료라는 신호가 올 시간이었다. 따라서 본의장은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만을 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 못하겠군. 숙부님,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다. 최고급 슈트는 찢어져 있었고 하얀 셔츠는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가 살아있다니.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다. 태준아, 내 꼬리. 이게 무슨...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야말로 내 주장을 증명해 주는군. 어디서 싸움박질이라도 하고 온 게냐. 이성을 잃었어. 연극은 끝났습니다. 태준은 피가 흐르는 팔을 무시한 채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회의장 뒤편에 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숙부님께서 제 사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공개하려 합니다. 태준이 말하는 순간 강민혁이 띄워놓은 허위 재무제표가 사라지고 새로운 화면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강민혁의 파나마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다. 수천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의 흐름. 주주들이 경악의 숨을 내뱉었다. 이건 조작이야. 저놈이 날 모함하는 거야. 강민혁이 소리쳤다. 조작이라고요? 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다음 화면에는 강민혁과 글로벌 테크에 매수된 이사가 나눈 이메일 원본이 떠올랐다. MA를 고의로 무산시키기 위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숙부님께서는 제가 한서연 씨에게 눈이 멀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하셨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태준의 시선이
강민혁을 꿰뚫었다. 제가 추진한 MA는 바로 당신의 10년 묵은 검은 돈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여자는 내 약점이 아니라 이 모든 증거를 찾아낸 나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강민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도망치려 했다. 이건 거짓말이야. 증거를 원하십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10년 전, 태준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강민혁이 섀도우와 주고받은 이메일, 살인교사의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전, 한서연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주가 강민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떠올랐다. 으아악 닥쳐. 강민혁은 이성을 잃고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김 비서의 신호를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전 강 회장 살인교사, 한상진 씨 특별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그리고 방금 전 발생한 한서연 씨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용병들이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태준, 내 놈이 감히. 태준은 그를 대답 없이 지켜보았다. 1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복수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장례는 충격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비틀거렸다.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가 쓰러지기 직전 화면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패닉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이었다. 살아있어요. 우리 해냈어요. 태준은 그 메시지를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2295. 병원의 하얀 천장이 강태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지독한 고통과 소독약 냄새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는 이상하게도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패닉룸에서 겪었을 공포와 그가 쓰러진 후에 혼란을 오롯이 견뎌냈을 터였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했던 그 소녀. 10년 후,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킨 파트너. 그리고 이제 그의 심장이 이끄는 유일한 여자. 그는 그녀가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고마움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랑이었다. 그녀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가 깨어났다는 안도감에 빛났다. 그녀는 황급히 의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괜찮아요, 의사를. 괜찮아. 태준이 마른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다.
당신은 괜찮소? 그가 물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안부였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어요. 당신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상처가 증명하고 있었다. 울지 마시오. 태준이 링거를 꽂지 않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끝났어. 한서연, 우리가 해냈어. 그의 말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에이펙스 그룹의 충격적인 진실에 발칵 뒤집혔다. 강민혁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10년 전 강 회장 살인 교사 혐의, 한서연의 가족을 파멸시킨 특경법 위반, 그리고 최도호를 동원한 살인 미수 교사까지.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명백하고 잔인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제국은 태준과 서연이 목숨을 걸고 찾아낸 데이터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은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를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에이펙스 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맞았지만 진실이 밝혀지자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강태준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 내부 개혁 의지에 주주들과 시장은 신뢰를 보냈다. 태준은 부상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룹의 정상화에 매달렸다. 그는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고리들을 모조리 끊어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10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투명하고 강한 에이펙스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수술이었다. 서연 역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재활치료에 집중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딸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자가 죗값을 치렀다는 것에 천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또한 강민혁에게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 일에 나섰다. 그녀의 명민함과 강단은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완쾌하여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묶고 있던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서연이 머무는 동안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주방에서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풍겼다. 몸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그에게 차를 건넸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 태주는 차를 받아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덕분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가짜 결혼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 계약,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어.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빚도, 그녀 가족의 명예도 모두 회복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다. 네. 그렇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이 남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1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만큼이나 아프게 다가왔다. 태주는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당신에게 빚을 졌소. 10년 전 내 생명을 구한 빚, 그리고 10년 후 내 복수를 완성시켜준 빚. 아니에요. 서연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는 같은 적을 가졌을 뿐이에요. 회장님도 제 복수를 도와주셨잖아요. 빚은 없어요. 아니, 있어.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그것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당신 말대로. 빚 같은 건 이제 없어.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갚아야 할 게 하나 남았지. 그가 그녀의 손목, 희미하게 남은 그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10년 전,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소. 그리고 10년 후, 당신은 내 영혼을 구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복수심에 불타던 괴물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오. 태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이건 거래가 아니오. 빚을 갚는 것도 아니야.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 빛을 내는 사파이어 반지가 있었다. 이건 내 운명에 대한 나의 대답이오. 한서연 씨.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같은 냉철함이나 불타는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목 흉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이 남자를 만난 운명의 증표이기도 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회장님의 약점이었어요. 당신의 복수에 방해가 될 뻔했죠. 아니,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유일한 이유였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 거요.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였어. 서연은 마침내 웃었다. 10년 만에 되찾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제 대답도 정해졌네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운명에 기꺼이 동참하겠어요. 태준 씨. 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입맞춤은 더 이상 숨막히는 전쟁 속의 위태로운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약속하는 견고한 맹세였다. 1년 후 에이펙스 그룹은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완벽하게 재기했다. 그는 냉철한 경영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나 CEO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에이펙스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이끌며 과거 자신과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무너진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진실보다 뜨거웠던 그들의 운명을 증명하듯이
태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는 서연을 뒤에서 안았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처음 만나게 했던 국화와 박하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다. 가짜 결혼에서 시작된 사랑과 복수의 전쟁.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우리의 시작은 참 지독했네요. 태주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그 지독한 운명이 결국 나를 당신에게 데려왔소.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다. 10년 전 은인을 다시 만난 CEO의 운명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